음, 자, 아마 지금 실시간으로도 영상 접속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계실 거라서 일단은 진행을 하면은 늦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오셔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토크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열고 있는데요. 저번 달도 열었을 때는 이렇게 꽉 찼지만 또 분위기가 식었어. 다들 또 조금 전에 늦는다고 또 연락 온 몇 분 오셨고 영상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겠다고 하신 분들도 있어서 일단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이 카페인을 6월 달에 직접 써서요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주변에 커피를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는 요즘은 커피 강연보다도 이렇게 이 카페인 요 책을 기반으로 한 이제 카페 창업 그리고 동기부여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자 강연 위주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때는 제가 이쪽에서 또 매장을 지키고 있지만 이제 점심하고 저녁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제 바깥을 많이 순회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또 인연이 돼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또 1시간 반 정도 시간 동안 또 재미나고 유익한 시간을 같이 보내보도록 할게요. 저번 달에 제가 카페인으로 강연을 했을 때는 요 에세이 책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저번에 계신 분들도 참석할 예정이었고 영상으로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변화해서 물론 이 책에 관한 이야기지만 커피에 대한 이야기와 창업에 관한 이야기와 이런 것들도 같이 해볼게요. 사전에 좀 설문조사를 받았을 때 이 강연을 통해 얻고 싶으신 게 무엇인지 좀 코멘트를 달아주셔서 그거에 기준해서 조금 더 내용을 제 스스로 정리를 해봤어요. 혹시 원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커피가 좋아서 카페 창업에 관심이 또 있으셔서 여러 가지로 네,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카페인 커피를 읽어보셨다고 하면요. 제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제가 이제 커피숍을 차리고 매장을 운영하면서 커피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수강생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제 커피를 배우러 오는데 카페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점점 수요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되게 많은데 항상 시간이 촉박해서 말을 못해. 그러던 것들이 제가 그냥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드리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전달이 많이 되지 않은 게 늘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이야기들을 한 편의 에세이 형태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꼭 카페를 창업하기 전에 이 책을 한 권 읽으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제가 늘 아쉬웠던 것들은 사실 이렇게 카페 창업을 하고 계신 오래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진솔하게 듣는 계기가 없어요. 위에로 어서 오세요. 거기 드셔야 돼요. 거기서 혹시 조금 드시고 싶으신 걸 챙겨서요. 이 앞에 자리로 좀 와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편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많이 드세요. 네, 늘 풍족하게 제가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사실 이 안에는 이제 제가 어렸을 적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첫 꿈을 꾸고 어떻게 커피인이 되어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그려보았어요. 제가 이 책을 썼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이 책을 봤었을 때 디자인이 예뻤으면 좋겠다. 일단 눈을 자극해야 되니까 좀 예쁘게 좀 꾸미고 싶었고 그 다음에 좀 스토리식 전개로 해서 에세이지만 좀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으로 편하게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처음 딱 보면은 한 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거 한 많이 속독을 해가지고 한 2시간이면 이제 금방 읽는데 처음 읽었을 때 저도 뭐 5시간, 6시간 이렇게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책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책의 핵심은 사실 지금 뒷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추천사가 있는데 가장 위에 있는 이제 우리 개그맨이고 요식업에 계시는 이 고명환님이 이겨놓고 싸워라 이 책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매장을 유지하는데 위미심장한 생존 방법들이 담겨져 있다. 사실 이게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어, 매장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이런 우여곡절 이야기들을 어떻게 극복했고,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고, 왜 힘들었는지를 직접적으로 체험해보면 가장 좋은데, 그럴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었고요. 이 안에는 꿈을 찾아가는 여행, 그리고 힘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기쁨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모두 담겨져 있어요. 일단 제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요. 저는 이 카페인 외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커피를 가르치고 있는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기업체나 학교나 이런 곳에서 강연을 하고 있고 요즘 들어서는 이 카페인으로 저자 강연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꿈카페로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컨설턴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커피를 하면서 개인 카페를 뭐 이렇게 지도해 줄 수 있지만 개인의 꿈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카페로 연결시키는 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만나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카롱 카페, 뭐 전통 자취, 고양이 카페, 플라워 카페 이렇게 좀 이색적인 카페들을 매년 창출해내고 있고요. 몇 달 전에도 거의 수원적 쪽 우만동 쪽에 또 한 곳이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사례들을 제가 보아왔고요. 카페에 처음 가장 적은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가 들었을까요? 카페를 하나 차리는데 가장 적은 돈으로 카페를 차리려면 얼마 정도면 카페를 차릴 수 있을까요? 그냥 떠올려 보면은 이 정도 금액이면은 저렴하게 한 거 아닐까? 7, 8천. 오, 7, 8천. 좋아요. 네네네.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했어요. 무려 4천만 원. 내도 카페를 창업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부터 한 5년, 4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20대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아놓은 아무래도 자산이 많지는 않았지만, 플라워 일을 하고 있는데 카페도 같이 하고 싶다. 그렇게 해가지고 카페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했었을 때 4천만 원에도 해봤고요. 일반 개인이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간 금액은 한 2억 원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 2억 원대.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들여가지고 오픈한 곳은 이 책에도 나오지만 몇 억이었을까요? 4시, 8, 9억 정도 되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규모의 커피 센터를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지금 이렇게 제가 보면요. 커피 쪽에서는 되게 이색적이고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문득, 불현듯. 예전에는 사실 저희 첫 시작은 아까 책 앞부분에 나왔는데 웨딩 플래너였어요. 저는 14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꿈이 웨딩 플래너였거든요. 웨딩 플래너였는데 되게 이색적이고 너무 재미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기쁨을 주는 일이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아무것도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웨딩 플래너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러고 있다가 또 미디어에, TV에 노출이 많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러브하우스라는 게 방영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고쳐주고 삶의 어려운 친구들을 무언가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는 게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테리어 관련된 일도 너무 좋겠다. 이렇게 웨딩과 같은 이벤트와 이렇게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좀 복합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때부터 많은 생각들을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웨딩 플래너와 관련된 학과는 없어서 그래도 다행히 실내 디자인 학과들은 있어서 실내 디자인으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1년을 다니고 나서 운이 좋게도 아는 친구가 웨딩 플래너 일을 하면서 제가 떠올랐는지 저한테 연락을 줘서 좀 같이 나 좀 도와줘라. 처음부터 웨딩 플래너 일을 한 건 아니었고요. 웨딩 플래너를 조금 도와주는 일을 했었어요.
흔히 말하면 이제 스드메 촬영했었을 때 길 안내 같은 거 해주는 보조인이었는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나고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걸 좋게 봐주셨는지 그 당시에 이사님이 저한테 웨딩 플래너 한번 해봐라. 오, 그때 불현듯 이 직업을 내가 그렇게 14살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제 20살이 넘어서 그 직업을 처음 입문하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결혼하실 분들의 연령은 되게 있으셨는데 저는 이제 갓 새내기, 대학생 1학년 갓 지난 그렇게 어린 친구니까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얼마나 애때고 귀여웠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무게감이 느껴지고 믿음직스럽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계약을 진짜 하지 못했어요. 몇 개월 동안. 그러다가 이제 그 회사 자체에서 이렇게 좀 홍보를 하면서 박람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한 건의 계약을 처음 했고 지인 소개로 한 건을 해서 뭐 1년 동안 제가 2건의 계약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금전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 일을 해봐야겠다. 경험해봐야겠다. 아직 어리니까. 그랬을 때 처음으로 이상과 현실의 거리감이 이렇게 크다라는 걸 느꼈고, 내 꿈이 갑자기 사라지는, 되게 힘든 시기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바로 저는 그냥 군대로 갔어요. 어, 군대를 갔는데, 참 이게 신기한 것들이 군대에서 제가 잘하는 걸 찾은 거예요. 제가 군대라는 곳에서. 처음에는 그냥 기본적인 그냥 일반 육군으로 현역으로 입대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 주특기가 1114 그 60mm 박격포였어요. 열심히 이렇게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군수과 안에 135종 개원의 자리가 빈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1114 이 박격포를 주특기를 갖고 있는데 제 맞선이면 바로 한 달 위. 그러니까 군번지를 완전 꼬여버린 거죠. 그런데 제가 군수과로 가게 되면은 맞선님이 무려 저보다 9달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 꼬인 군번지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그래서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일병이 되고 난 다음에 보직 변경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랬더니 135종이 뭐냐면요. 급양 유료 개원인데 그 군대 내에서 이제 급양 이제 발주를 넣어가지고 이제 물건을 이제 입고시키면 그거를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취사병한테 음식을 만들 때 이만큼을 넣어라라고 그 주문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관사나 이런 곳에 이제 기름도 넣어주는 역할, 주문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창고 관리도 해야 되고 취사병들한테 이제 오더도 넣어줘야 되고 뭐 유류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건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너무 맞는 거야. 이게 먹고 마시는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내가, 군대에서 솔직히 계속 있고 싶었어요. 그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뭐, 꿈이 군인은 아니어가지고, 그러면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마시는 뭐 그런 쪽을 하면은 너무 재밌겠다. 웨딩 플래너처럼 그냥 이벤트적인 요소가 있고 이게 실내 디자인처럼 무언가 꾸며진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내가 되게 행복하게 느끼고 행복을 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떠올랐던 게 그래. 그러면은 음료 문화는 그 당시에 커피가 너무 매력적이게 느껴졌고 카페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커피? 어디 가면 정말 좋은 커피를 먹어볼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어디였을까요? 그때 제가 그냥 막연하게 궁금했게 계속 생각을 했어요. 어디 가면 좋은 커피를 우리나라에서 먹어볼 수 있지? 어딜까? 어딜까? 그랬을 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들이 명품이 가득한 그곳. 백화점이었어요. 백화점에 가면은 좋은 원두를 분명히 취급하는 곳일 거야. 라는 확신이 생겨서, 이제 서울 시내, 그땐 저는 서울에 살았으니까, 투어를 돌았거든요. 보통 이제 지하 1층에 식품관 코너에 있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저 멀리 이렇게 고양이 그림이 이렇게 하나 있는 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들어갔더니, 거길 이제 앞으로 이제 걸어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야, 고양이 서류 같은 거 파는 곳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곳은 아니었고,
되게 프리미엄 원두를 직접 판매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되게 저는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문화가 지금 저렇게 핸드드립을 하는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원두가 되게 낯설었어요.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 정도는 좀 익숙했죠. 지금처럼 이렇게 뭐 메가커피, 백다방 이런 것도 없었을 때였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백화점에서 원두를 사는데 원두 한 봉의 가격들이 비싼 거는 조그만 10만 원도 넘고 꽤 비싼 거예요. 아, 이렇게 고품질에 대한 원두가 있는 이곳에 근무를 하면은 뭔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며칠이 지나서 채용 공고를 이렇게 좀 보다가 우연하게 그때 그 생각이 나서 검색을 해봤는데 인원을 다 뽑고 있는 거야. 이런 매장을 관리하는 본사 소속 직원을 뽑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입 직원을요. 이거 왠지 가야겠다. 그래서 입사 지원을 했고 연락이 오고 면접 보러 갔어요. 근데 운이 좋게도 제가 이제 채용이 된 거죠. 어쩌면은 그곳에서 신입사원을 뽑았던 이유는 되게 조금 멀티적이고 조금 몸도 써야 되는 일도 많았고 이런 직원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것보다 좀 몸을 써야 될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 저는 커피 회사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래도 본사에 들어가서 처음 딱 들어가자마자 되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쪽은 제과 파트를 맡고 있는 담당자가 있고 뭐 로스팅 담당자가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커피 회사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백화점에 이렇게 납품이 되고, 백화점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되게 대단하다. 너무 신기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되게 기쁨의 나날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20대였는데요. 제가 결혼을 되게 일찍 했어요. 되게 일찍 했어요. 20대 이제 중반에 했으니까. 제 또래는 친한 친구들은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있는데 20대 중반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일단은 합치게 됐어. 부모님이 억수로 반대를 했거든요. 반대가 진짜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제때 못 올렸어. 일단 합쳤어. 일단 합치고 나서 근데 제가 일거리가 사실 많은 돈을 받을 순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 초년생이기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와이프는 공무원 공부를 준비했어요. 같이 이렇게 맞벌이를 하면 낫었을 텐데 그런 이유들 때문에 부모님은 반대를 했던 거겠죠. 굳이 좀 공무원 되고 나서도 같이 살아도 되는 건데 근데 이상하게 서로의 끌림이 있어서 일단은 합쳤어. 그래서 같이 일단은 살았고 그런데 공무원 준비도 시켜야 되지. 먹고는 살아야지. 이게 아무래도 이게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슈퍼바이저라는 역할들을 제가 했어요. 매장을 순회하면서, 이제, 바리스타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이것들을 케어해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크고 작은 사건들이 모두 다 연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처리해주는 게 이 슈퍼바이저의 역할인데, 제가 일단은 이제 백화점 파트에 있는 그 직영점에 대한 바리스타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제 매장을 딱 가면은 온갖 불평사항을 다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도 스트레스가 나는 너무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의사소통이 조금 잘 안 되는, 공감이 안 가는 부분들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에 있는 바리스타 분들은 실전에서 실무적으로 고객들과 1대1을 이렇게 하잖아요. 접점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에스프레소 머신 기계들을 매니 이게 잘 다루는데 나는 그 기계를 다룰 줄을 몰라. 커피를 내릴 줄을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나를 봤었을 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본사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시키기만 하니까 이게 본인 스스로는 와닿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 스스로 안 되겠다. 결심을 해요. 밑바닥부터 가자. 그래서 어차피 돈도 궁해서 주변에 있는 북카페에 지원을 해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저 주말 파트만 이제 저녁에 5시간씩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평일에는 이제 그 회사 커피 회사를 다니고 이제 주말에는 이제 저녁에는 이제 주변에 있는 집 근처에 있는 카페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르바이트도 텃세가 있는 거 아세요? 어르바이트도 텃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데우는 걸 스티밍이라고 하는데 이 스티밍을 하는 알바들과 이걸 하지 못하는 알바들과의 뭔가 이게 신경전이 있어. 뭔가 되게 무시해. 되게 무시해. 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아르바이트도 되게 이게 냉정한 사회인데 안 되겠다. 그러면서 또 한번 깨달았죠. 아, 내가 여기서 버티려면 일단 내 실력을 올릴 수밖에 없겠구나. 운이 좋게도 매니저 한 명과 이제 도와줄 아르바이트에서 2인 근무 체계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선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선임이 그래도 커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분이라 이것저것 저한테 알려주면서 저희 지식도 쌓으면서 라떼 아트도 조금씩 배웠어요. 배우면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우리가 합치다 보니까 일단 책의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물론 전 회차 때 했던 내용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우리 오신 선생님들이 지금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 책의 위주로 조금 더 방향을 지금 바꿔보려고 해요. 원래는 1회기에 오셨던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추측이 돼서 좀 다른 쪽을 준비했는데 지금은 다시 좀 이 책에 조금만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갑자기 우리 같이 살고 싶어요. 부모님께 말하면은 갑자기 막 큰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가 공무원이셨거든요. 우리가 먹고는 살지만 갑자기 큰 돈을 이렇게 줄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4천만 원을 주셨어요. 4천만 원. 4천만 원. 그래도 감사한 거죠. 갑자기 이렇게 말했는데 4천만 원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내 쪽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는 없었고, 서로 이렇게 원하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서 4천만 원으로 제가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 전세를 구하러 다녔거든요. 근데 서울에 4천만 원에 전세를 구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되게 조그만 원룸이나 월세 같은 게 아니면은. 근데 저는 예전부터 월세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전세를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전세만 알아봤거든요? 그때 월세를 알아봤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그냥 전세만, 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알아보니까 4천만 원짜리를 하나 구한 게 되게 1층에 빌라인데 되게 특이한 구조야. 우리가 보면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가 않아. 그냥 메인 도로인데 문이 이렇게 있고, 제가 그 당시 봤었을 때 이거는, 좋기 30년은 넘은 그런 빌라였던 거죠. 되게 허름한. 그래도 이제 들어갔죠. 갇히니까 좋으니까. 들어갔는데, 근데 며칠 지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문제가 뭐냐면은, 진짜 이따만한 바퀴벌레가 막 날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이제, 그렇게 뭐 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깜짝 놀라죠. 근데 그 정도는 사실 약과였어요. 더 심한 문제가 있었어. 갑자기 아내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 위를 좀 보라고. 근데 막, 이게 갈그면서 뭔가 이렇게 천장이 움직여, 막. 그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쥐들의 입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소리가 들는 거. 그 충격을 받은 거야, 와이프가, 진짜. 충격. 그래가지고 주인께 전화해가지고 이런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옛날 사람들은, 우리는 괜찮은데, 아직 어린 친구들이라 어려가지고, 그게 조금 되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걸 다시 마감 쳐주고 나서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 다행히도. 근데 그때 이제 와이프는 멘탈이 나갔지. 근데 사실 저는요, 저의 어려웠던 이제 유년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제가 9살 때쯤 이제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지금 신혼생활했던 그 서울 신림동으로 왔거든요. 신림동 왔는데 그 당시에 10평 남짓한 무허가 주택으로 갔어요. 무허가 주택. 그러니까 이게 큰 이렇게 그냥 한 칸의 큰 거에 그냥 조그마한 화장실이 있고 약간의 부엌이 있는 평수 그렇게 크지 않은 이 매장의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한 요만한 곳에 들어왔거든요. 좀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도 일을 하시는데 어찌됐든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때는 어렸으니까 난 잘 몰랐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때 저는 바퀴벌레가 날아다니는 걸
자연스럽게 경험을 했고, 그 당시에 책에도 기록되어 있었지만, 어느 날은 너무 임팩트가 강해서 아버지가 쥐덫을 화장실에 설치를 하고 나서, 좀 며칠 지났나? 이따시만한 쥐를 잡고 밖으로 나가고 화장실에 구멍을 시멘트로 막았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런 환경인데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 신혼생활에서도 이런 경험들이 물론 충격적이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저는 충격적은 아니었어. 근데 와이프는 되게 쇼킹했겠죠. 그 정도로 제가 되게 어렸을 때 되게 가난했던 삶. 그러면서 그때 왜 우리 아버지는 공무원이시고 두 분 다 일을 하시는데 왜 이럴까? 되게 궁금증이 많았어요. 하지만 물어보진 못했고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는 이제 이런 곳을 어떻게든 벗어나야겠다. 내가 추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해서도 이런 삶을 빨리 벗어나야겠다. 오로지 그 한 생각만으로만 버텨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와이프가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보니까 큰 충격을 받고 일은 일대로 힘들고 저는 사회 초년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름요. 근데 돈은 벌어도 모이지는 않고 그래도 공무원 준비는 한 2년 이렇게 3년 이렇게 가야다가 또 필기 시험 붙었는데 마지막에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1년을 와이프는 또 하고 싶어 했지. 다 왔으니까. 그래서 난 못하겠는 거야. 도저히 못하겠는 거야. 이거는 한 3년을 기다렸는데.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딱 말해요. 우리 3년 동안 준비한 이 공부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 와이프 입장에 되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겠죠. 그러면서 되게 무기력해지고 근데 저는 그때 이런 상황을 만든 내 자신에게 화살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참 못났고, 내가 참 부족하고, 왜냐면 회사 나가서도 허드렛 일 많았지, 주말에도 계속 일하는데, 지원은 해주지는 못하고, 이런 상황이 오니까, 막 극심한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우울증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 느껴봤어요. 그래서 와이프랑 나랑 같이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저는 뒤늦게 알았어요. 근데 와이프가 후에 이제 말하기를, 그때 병원장이 너를 지금 안 된다. 바로 입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보면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일단 그러지 않기를 본인은 믿고 싶었고, 그럴 만한 병원비를 감당할 상황이 아니었어. 일단은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방치 아닌 방치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을 간과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너무 나약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갔어요. 되게 극단적인 선택을.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런 선택을 하고 나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서 깨어났어. 오랜 수술 끝에 그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었어요. 지금은 내가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들이 온갖 머릿속에 표현할 수 없는 말 못한 고뇌들, 고민들 이런 것들 인간이 되게 가장 나약한 모습을 내 스스로 느꼈을 때 그 자괴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나의 가장 나약한 모습을 느꼈을 때가 언제셨을까? 난 이게 되게 궁금해요, 사실.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던 적이 언제였을까? 시험에 떨어져서? 시험을 잘못 봐서? 아니면 뭐 면접에 떨어져서? 아니면은 뭐 사업에 좀 실패가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인간이 가장 나약한 모습은 죽음 앞에서 아닐까? 라고 생각해요. 죽음 앞에서. 근데 그 죽음이 타의가 아닌 자의에 의해서면 얼마나 마음 아픈 그 연약한 모습이었겠어요. 진짜로. 제가 지금은 이 자리에서 사실
첫 번째 강의했을 때 약간 눈물이 날 뻔했어. 지금은 좀 단련이 됐어. 그랬었어요. 그랬었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적에 이제 그런 궁핍함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학교를 갈 때 숨어서 갈 수밖에 없던 거예요. 애들이 놀리니까. 왜냐면은, 그 무허가 주택이 그냥 여러 무허가 주택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도로변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되게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 보면 누군가 그걸 보면은 이게 삽시간에 소원이 펴지는 거지. 그러면서 막 이제 막 엄청난 놀림을 받고 가장 힘들었던 것들은 이제 그 당시에 제 소원이 그거였어요. 아, 나의 방을 갖고 싶다. 나의 방을 갖고 싶고 내 생일날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다. 나는 친구들의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 단 한 번도 나는 친구들한테 그런 초대를 할 수 없던 거예요. 근데 그런 두 가지의 꿈이 있었는데 사실 그 꿈은 제가 역시 이룰 수가 없었어요. 네. 제가 이제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긴 했으나 친구를 초대할 만큼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못했어. 내 스스로는 어떻게든 나도 내 자식들이 나오면은 이런 환경을 경험하지 않게 하고 그래 너의 방을 만들어주고 너의 생일날 친구들을 초대해주고 그러고 싶다라는 것들이 제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마음 깊숙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열정 에너지가 그때부터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딱 병원에서 딱 눈을 뜨고 조용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이 인생, 이 삶을 살아갈 이유부터 찾아야겠다. 내가 어쨌든 태어났으니까 비교적 내가 지금 가치 없는 나란 존재이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할 어떠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병실 안에서. 그러면서 하나 마음에서 이렇게 뜨겁게 뭔가 올라오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 순간부터 과거의 내 모습은 버리자. 새롭게 시작하자. 과거의 내 모습은요. 끝맺음이 없었어요. 끝맺음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하고 싶은 건 많아. 근데 금방 실증을 내는 거고요. 항상 부모님은 너 제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끝내라. 끝맺음 좀 가져라. 끈기 좀 가져라. 그때 러브하우스를 제가 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나 이거 배우고 싶다고, 인테리어. 그래서 설득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없는 형편에 수백만 원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저를 이제 종로에 있는 인테리어 그 전문 학원을 보내줬어요. 한 두 달인가 이렇게 갖고 너 자격증 취득해라. 그럼 자격증 취득해서 이걸 가지고 실기시험 봐서 실내 디자인과 진학을 해라. 그런데 시험 한번 제대로 안 보고 그냥 중도 포기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끈기도 없었고, 용기도 없었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저의 이제 부모님에 대한 신뢰는 그냥 바닥이었지. 그래도 진로에 대한 것들은 설계를 해놨잖아요. 실내 디자인과를 간다고. 그래도 운이 좋게, 수시로, 일단 실내 디자인과에 들어는 가게 됐어요. 그렇게 일단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실내 디자인을 대학생 할 때 이제 배우고 1년 하고 난 다음에 웨딩 플래너 일을 겪었고, 군대를 갔고, 군대에서 내가 잘하는, 마실거리에 대한 것들을 하고 싶다는 걸 알게 되었고, 다시 이제 복학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실내 디자인으로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커피 회사로 들어가게 돼요. 커피 회사로 들어가게 돼요. 부연 설명을 더 하자면, 사실 커피 회사를 들어가기 전에 그 공간에는요, 아직도 웨딩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이 생각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내가 웨딩 플래너를 하면은 100% 실적제인 거예요. 안 되겠다. 웨딩 일을 하더라도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데를 가자. 그래서 웨딩홀의 지배인으로 들어갔어요. 웨딩홀의 지배인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6개월 버티고 그만뒀어요. 안 맞아. 그때 내가 잘하는 일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엄청난 고민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닌 내가 잘하는 일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커피를 선택하게 됐고 평일에는 회사에서 주말에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와이프를 이렇게 공무원 준비를 시키다가 결국 나를 돌보지 못하고 그 사단이 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눈을 뜨면서 내 자신을 버리고 다시 태어나자,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아보자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좀 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나의 능력을 높이는 거다.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하자. 그리고 자격증을 따보자. 자격증 하나를 못 떼던 저였으니까요. 그냥 막연하게 1년에 12달, 한 달에 하나씩 12개를 따보자. 그렇게 대학원을 가게 되고요. 다행히 대출을 한국장학재단에서 저렴하게 받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커피와 관련된 이런 식음료와 관련된 모든 자격증을 섭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비상하다면은 원큐에 합격을 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떨어지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날은 한 주에 시험이 2개가 걸리는 거야. 그럼 2개 다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커피와 관련된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요. 와인 소믈리에도 취득을 하게 되고요.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던 칵테일 조주 기능사도 취득을 했어요. 무려 4번 끝에 3번에서 4번에 붙었고, 그런 식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서 제가 1년이 지난 그 시점에 몇 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을까요? 그냥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그냥 내가 뭐 1년 동안 자격증 그냥 공부하면은 나 몇 개 정도는 그래도 죽어라면 딸 수 있을까? 물론 그 상황은 회사를 다녀야 됐고요. 학교를 다녔고요. 학원을 다닌 상황이었어요. 몇 개를 딸 수 있었을까요? 몇 개 땄을까요? 몇 개 정도 따면 많이 잘한 걸까요? 그냥 말씀해 주시면? 많이 몇 개 땄을까요, 지금? 10개! 이야, 그래도 목표 달성을 못하네요. 12개가 목표니까. 제가 몇 개를 취득했냐면요. 13개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13개. 되게 초인적인 힘이었죠. 역시, 죽음 앞에선 두려운 게 없다. 진짜로, 회사, 저녁에 이제 학원, 그리고 이제 대학원은 이제 직장인들을 위한 반이어가지고 그 MBA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녁반과 이제 주말반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냥 그렇게만 돌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들으면서 막 레시피를 외우고, 그러니까 조주 기능사는 레시피를 외워가지고 딱 칠판에 딱딱딱 3개를 써놓거든요. 정해진 몇 분 시간 안에 이 3개를 제조해야 돼. 그 레시피가 뭐가 딱, 시브리지라는 칵테일이 나왔어. 그러면은 잔에 뭘 넣고, 리퀴어 몇 방울, 이렇게 넣는 거. 그걸 머릿속에 외우는 거야. 계속 이렇게 운전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냥 계속 그냥 공부만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1년을 한 거예요, 1년을. 그래서 13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니까, 그때서야 제가 느꼈어. 이게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제 모습을 봤을 때는 사람들이 그런 아픈 저의 과거를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추진력 있고 너무 활발하니까 그냥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고 창조해내고 창출해내고 있으니까 그냥 만나면은 뭘 하겠다. 그래가지고 몇 개월 뒤에 만나면 그걸 해놓고 막 이러니까. 근데 제가 그런 초인적인 힘이 왜 있냐? 바로 제 자신의 가장 나약한 모습을 경험해봤고 이제 참된 이 인생에 대해서 진정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냥 나라는 사람이 이 사회에 있어야 될 이유? 그런 것들을 제 스스로가 많이 느끼고 싶은 그런 에너지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왠지 어떤 심리적으로 뭔가 아실 것 같아요. 그런 제가 됐어요. 그러면서요, 제가 이제 다시 복귀를 해요. 회사에. 그 전에는 그냥 조금만 몇 달만 일어나서 쉬고 싶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복귀를 했고, 새롭게 태어난 저의 이제,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사장님, 네 부부셨거든요.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열심히 해.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해서 열어봤죠? 근데 그 대학 등록금 정도에 되는 수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해. 학원도 다녀. 지원해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가 어쩌면 더 악착같이 공부를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인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푼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마음에 그분들을 간직하고 있고, 그래서 이 추천서에 이제 밑에서 두 번째를 보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저를 이끌어 주셨던, 네네. 추천서를 부탁했어요. 그래야 이 책이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위에 있던 이제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님은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MBA 과정을 밟으면서 저를 지도해줬던 지도 교수님이시고, 네.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분은 실내 디자인 이제 학교를 다녔을 때 교양 과목으로 저를 이끌어준 인생의 멘토, 뭐 이런 분들에게 했고, 첫 번째 요식업 이제 고명한 개그맨님은 제가 조금 따라하고 싶은 분, 똑같은 요식업에 있기도 하고 동기부여 강사로 일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좀 많이 또 따라가고 싶어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요, 그때부터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요. 모든 데이터, 어떠한 이벤트, 어떠한 매출의 규모, 그냥 뭐가 됐든 그냥 커피와 관련된 거면 다 내 노트에 다 적었어요. 다. 심지어 그때 커피만 하는 회사였는데 그 안국동에다가 이태리 레스토랑을 처음으로 시도를 한 거예요. 커피만 한 우리의 갑자기 파스타도 팔고 뭐도 하고 막 이런 것들도 같이 넣어 붙어가지고 그 매장에서 상주하면서 관리도 해보고 매출 동태도 살펴보고 이런. 그때 제가 너무 싫었어요. 나는 커피가 좋아서 왔지. 나 진짜 이 음식 싫다. 그런데도 어쨌든 간에 했거든요. 근데 추후에 제가 그 일을 하고 있을지는 꿈에도 몰랐죠. 그렇게 하면서 내 나만의 노트가 2권 정도 만들어졌을 때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왜냐? 내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서. 오늘 이게 되게 이 분위기가 되게 비까지 오니까. 근데 개인 카페를 창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 와이프한테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 수원에 장모님 댁에 들어가고 요 전세금으로 카페를 차리자. 그러니까 집 팔아서 사업을 하겠다. 이거죠. 근데 와이프도 그동안 되게 미안했는지 이제 큰 케이스 그래도 승낙을 해서 들어가고, 그 당시에 제가 이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저 1층에 작은 한 12, 3평 정도 되는 그 카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4년을 했어요. 그 4년을 하고, 지금으로부터 이제 11월 달 되면 또 여기서도 4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4년 하고 이쪽으로 또 온 지도 근 4년이 다 돼 가고 있고, 연수로는 이제 9년 차가, 이 상권에서 9년 차가 됐어요. 그렇게 9년 동안, 이 매장을 운영하면서 이제는 이 상권에서는 가장 오래된 곳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르친 수강생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재능 기부 형식으로 가르쳤는데, 이제 이것도 가르쳐 주세요. 저것도 가르쳐 주세요. 그 자격증도 개설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창업하시는 분들이 생기네? 그 창업반도 개설하고, 이런 식으로 그 매출의 파이프라인을 계속 구축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카페 창업이 로망이다. 내 꿈이다. 거의 100이면 100. 그냥 내 꿈은 카페 창업이에요 하고 와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카페 창업을 딱 차리면은 되게 만족스럽지. 꿈을 이뤘으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조금 달랐던 게, 저는 꿈을 위해서 이 매장이 좀 필요했어요. 꿈을. 그래서 내가 이 카페 창업을 시작하는 동시에 꿈의 종착점이 될 것이냐, 아니면 꿈의 시작점이 될 것이냐가 이미 정해지는 거예요. 그 되게 최근에 기쁜 것들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이 전에 계셨던 오픈하신 분이 저랑 비슷한 마인드였어요. 이 카페를 하기 위해서는 내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카페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꿈이 종착점이 아닌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먼저 말을 하면서 이 카페 창업을 하고 있어요. 비가 근데 억수로 많이 내리네요. 배고프시면 조금씩 뭘 드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 상권에 오픈을 딱 했는데 첫날 매출이요, 뭐 얼마 안 됐어요. 어쩌면 몇 명이 안 됐어요. 외따로 떨어진 저 상권에 지금은 발전한 게 이 정도고요. 거의 8, 9년 전에 이 상권의 주변이 농가 밭이었어요. 그런 상권을 제가 택했던 이유는요, 제가 이제 커피 회사를 다니면서 그 관공서 특수 상권들을 그 매장에서는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화센터나 뭐 구청이냐 보건소 이런 데만 들어가니까 그런 상권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럼 나도 그런 상권을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알아본 것이 수원 일대에서 이곳이었어요. 이 언저리에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푸드트럭을 섭외해가지고 계절별로 2번 판매를 해보면서 스스로 확신을 세웠어요. 이거 된다. 홍보만 하면 된다. 사실 누가 이렇게 푸드트럭까지 하고 장사를 하겠어요. 그 정도로 열정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확신이 있다가 이렇게 주위를 동태를 살펴보다가 저쪽 건물이 원래 교복집이었는데 교복집을 로스터리 카페를 개조를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는데 내 스스로 확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딱 까보니까 오늘의 매출 몇만 원, 뭐 몇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인건비가 안 나오니까 월세를 못 내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치가 밀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저는 확신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계획을 세웠어. 그 당시 제가 11월 달에 이제 바람이 몹시 부는 이제 가을날에서 겨울날로 넘어가는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커피숍에서는 최대 비수기 때 오픈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봄 전까지는 나도 카페가 어쨌든 간 처음이니까 좀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버텨왔어요. 그렇게 하고 3월 중순이 되니까 갑자기 매출이 탁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 만에 그동안 밀렸던 월세를 싹 다 갚아버리고 그 다음부터 매출이 이렇게 오르기 시작해요. 근데 매출이 이렇게만 올랐으면 좋겠죠. 근데 위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카페가 곳곳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권선 보건소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구청에도 생기고 경찰서에도 생기고 뭐 곳곳에 생기고 또 주변에 편의점도 생기고 뭐 여기 카페도 생기고 그러니까 또 경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카페를 했었을 때 되게 생각을 잘 해봐야 되는 게, 내가 개인 브랜드로 이 카페를 했었을 때 후에 생겨날 경쟁 업체, 프랜차이즈와 경쟁해서 내가 이길 수 있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대부분은 근데 그런 생각이 없고 지금 당시만 생각해가지고 상황만 보고 그냥 오픈을 해버리는데, 그게 길어야 3년이란 얘기예요. 길어야. 제가 그 수강생 카페를 오픈하면서 지켜봤었을 때, 그냥 3년이라는 기준점 전에 없어지는 카페 비율이 한 40%는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이건 제 기준에서 10명이 오픈을 했다면은 한 4명 정도는 3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고요. 한 2명 정도는 잘 해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생계 유지나 그냥 이렇게 할 정도의 되게 빠듯한, 그러니까 재미를 보지 못하는, 그만큼 되게 레드 오션인 거죠. 이쯤에서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커피가 언제 발견됐을까요?
언제? 커피가 발견된 시기는요, 6세기, 어떤 문헌에서는 7세기, 이렇게, 그러니까 6세기라고 대부분 많이 얘기를 해요. 6세기에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인 카파라는 곳에 칼디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양치기였어요. 기원은 6세기에 카파라는 그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에서, 양치기, 칼디라는 양치기가, 이렇게 양하고 염소를 이렇게 하는데, 항상 점심 지나면 다 이렇게 퍼져요. 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을 보니까 얘네들이 자지도 않고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뭔가 저 끝에서 뭔가를 먹고 있는 거야. 빨간 열매를. 그래서 그 빨간 열매를 가지고 그 당시에 수도승한테 가가지고 물어보지. 이걸 먹었더니 정신이 또렷해지고 막 힘이 넘쳐요. 도대체 이거 무언가요? 라고 했을 때 그 수도승이 말했어요. 이것은 뭐뭐의 열매다. 두 글자예요. 뭘까요? 커피의 열매는 맞는데 커피의 열매 말고 커피가 아니고 커피의 열매는 맞아. 근데 지금의 제가 원하는 답은 뭐뭐의 열매다. 악마의 열매다. 악마의 열매다. 그게 커피의 전설처럼 내려온 커피의 기원이에요. 그거를 칼디의 전설이라고 해요. 이게 바리스타 자격증 앞부분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커피의 시작을 알게 됐네요. 칼디의 전설. 그렇게 해서 6세기에 이제 처음으로 생기는데, 지금 녹화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진동 모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화가 와버리면 안 되는 상황인데, 제가 한번 볼까요? 미안합니다. 지금 중요한 상황입니다. 멈추지 않았겠지? 라이브,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네. 와이프예요. 그래서 6세기경에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에서 처음 발견이 되었고요. 처음에는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9세기 정도 되면서 경작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처음에 식용으로 먹을 수가 없었어. 약용으로만 사용을 했어요. 커피라는 것이요. 그렇게 해서요. 에티오피아에서 이 홍해를 건너면은 여기가 비로소 아라비아 반도거든요. 이 아라비아 반도의 남단 메카라는 곳에서 커피가 조금 더 성장하기 시작해요.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저기 이제 터키까지도 올라가요. 지금 터키는 이렇게 체즈베라는 커피로 되게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 아라비아 반도가요. 사실상은 지금으로 봐도 되게 뭐 시리아 이런 난민 국가들 여기에 다 포진되어 있거든요. 근데 13세기에 사실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럽 국가와 이제 기독교와 그리고 이슬람 문화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당시에 힘이 센 유럽 국가들이 아시아권을 지배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 이 커피라는 것들은 되게 비싸가지고 일반인들이 먹을 수가 없었고, 유럽 국가에서도 먹어볼 수가 없었는데, 약탈을 하면서 추후에 이제 이렇게 접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 아라비아 반도 내에서 이제 에티오피아 아라비아 반도 내에서 이제 커피가 생산이 되면요. 이 끝부분에 남단의 끝부분에 이제 모카항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출을 했는데요. 이 자국민들의 수요도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갈 때는요. 이거를 볶든지 아니면 뜨거운 물을 불리든지 해가지고 이 커피 콩이 발화가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다른 데 가서 심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렇게 통제를 했어요. 심지어 목항에서는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냥 우리나라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아예 목항을 통제해서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밀반입 하면은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하면은 되게 목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머릿속에 약 17세기 경으로 기억이 돼요. 바바부단. 쉽게 말하면 그냥 상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바부단이 이 수염에다가 생두 7알을 숨겨가지고 인도 마이소어로 가요. 심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걸리면 나는 목이 날아가는데. 꼭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해가지고 인도에서 심어가지고 그때부터 재배가 잘 되면서 이제 퍼져나가는 계기를 만든 인물이에요. 되게 중요한 인물이죠. 커피는
동서남북 해가지고요. 커피 존이라고 커피 벨트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커피 벨트에서 아쉽게도 살짝 위에 올라가 있어.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뭐 더 쉽게 설명하면 축구를 잘하는 국가들, 뭐 브라질, 콜롬비아, 뭐 이런 쪽은 다 지금 여기 아프리카 대륙은 다 속해 있거든요. 커피 벨트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아시아권에서는 이제 인디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다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베트남 가면 우리 커피 사오잖아요. 그렇게 사오는데 유럽 국가는 사실상은 커피 벨트의 기후에 적합하지 않아요. 커피를. 그래서 초창기 때는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움직여가지고 인도를 이제 지배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식량이든 식품이든 좋은 것들을 다 갖고 왔다가 본인들도 본인들 나라에다 이걸 심어. 근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기후 조건이 안 맞죠. 그래서 이 커피 벨트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나라에 심었을 때 기후도 맞고 강수량도 맞고 토양도 맞고 그거에 따라 커피 맛도 다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전역으로 전파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 그렇다면은 커피가 언제 들어왔을까요? 조선 후기. 좋습니다.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좋습니다. 근데 문헌상에 그 6일준의 서유견문록을 보면은 그 당시 커피는 되게 검해서 양탕국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에 양탕국이라는 표현으로 커피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가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그 다음 해인 고종 황제가 아간파천 했을 때 러시아 공사관으로 떠났을 때 거기에 머무면서 처음으로 커피를 접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요 인물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러시아와 이제 뭐 영어와 이런 다양한 나라들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필요했어요, 러시아에서. 그래서 독일의 한 여사인 손탁이라는 여사를 같이 데리고 와. 그래서 쉽게 말하면 통역을 시킨 거야. 우리나라 공사관이랑 러시아 공사관이 이렇게 통역을 시킨 거야. 그러면서 이 손탁 여사가 고종하고도 되게 친분을 쌓으면서 있어요. 커피도 주고. 그 커피에 되게 반했다고 고종 황제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명성하고는 시해가 됐지만 덕수궁에 들어와서 그 당시에 유럽 스타일의 건물인 정관원을 지어요. 정관원을 지어요. 이렇게. 저 한번 가봤어요. 그 시청역 그쪽으로 가보면요. 덕수궁이 단지가 크진 않아요. 덕수궁 안에 그냥 이렇게 조그만 그냥 정관원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데 지금 봐도 그냥 딱 봐도 서양 스타일로 되게 근사하게 지어져 있어요. 단단하게 안에 볼 거는 그렇게 없고 저기 가가지고 만년필인가 뭐 하나 보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느낌이 있어. 그곳에서 커피를 이렇게 마셨다고 나와요.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커피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손타 여사가 역할들이 되게 중축적인 역할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고종 황제가 이제 이 손탁 여사한테 땅을 하사하거든요. 지금 이게 서대문 근처에 있는 이화 학당인가 뭔가 아까 그 언저리에 있는 땅을 선물로 주는데 그때 그 별채 5개를 이제 후에 지어가지고 2층짜리 건물을 줬는데 그게 부족해서 왜냐하면 서양인들이 이제 한국으로 오면 잘 곳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좀 더 크게 져요. 그의 1층을 이제 다방 같은 최초의 다방을 손탁 여사가 짓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대문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명동 일대, 명동 뭐 충무로 이쪽에 이제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우리나라의 영화 배우들 좀 돈 좀 갖고 있는 분들이 카페를 차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전에 사실상 손탁호텔 다음에 처음 생겼던 다방이 일본 사람이 아마 했을 거라는 좀 추측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영화 배우나 이런 쪽에서 이제 발생하고 흔히 말하는 이제 다방 문화가 생기게 된 거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6.25 전쟁을 한번 치르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군수물자 불품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국내로. 스팸도 있고, 뭐 캔도 있고, 믹스커피도 있고. 그러면서 1970년도에 동서식품에서 개발을 하죠. 프리마, 맥심, 막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가정에도 보급이 되기 시작해요.
아, 그러면은 6.25를 통해서 믹스커피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직접 그런 믹스커피를 만들었고, 이제 가정에도 들어가요. 제가 그냥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를 생각해보면은 설탕과 프리마와 커피와 이렇게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커피를, 했던 걸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당구장 가면은 옛날 커피 이렇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1997년, 1997년인 것 같아요. 한국의 할리스 커피 강남점에 1호점이 탄생을 하면서 프랜차이즈 시대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다음 해에 이화여대 정문 앞에 스타벅스 매장이 처음으로 들어와요. 지금 할리스 커피 1호점은 없지만, 어, 스타벅스 1호점을 리저블 매장으로 해서 지금 있어요. 스타벅스 리저블 매장이 달라요.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다르는데요. 그러면서 RTD 커피, 뭐 편의점에도 커피가 들어가서 직각에서 커피를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의 문화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때 로스터리 샵들이 되게 막 부흥하기 시작해요. 그 끝에쯤 제가 아마 로스터리 샵으로 오픈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대용량 커피, 뭐 대형 카페 이런 것들이 또 한창 붐이 일어났거든요. 그 시기를 또 지나니까 홈 카페족이 증가, 어, 직접 핸드 드립을하는 커피를 스페셜티 커피를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이디야가 기존의 이제 포지션이 좀 애매해져서 예전에는 저가형으로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포지션이 애매해지면서 고가 라인을 만들어요. 이디야 커피 랩을 논현동에 만들죠. 그러면서 스타벅스 리저널 매장이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커피계 애플이다. 블루보틀이 입성해요. 블루보틀이 입성하고 스페셜티 커피가 들어가고 커피 한 잔에도 철학이 있어야 된다. 일본의 전통기업 사자커피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흐르면서 이제는 저가형 커피가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메가 커피, 이어서 컴포즈 커피, 벤티 뭐 이런 커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제 더 이상 메가 커피나 이런 게 들어설 자리가 없어. 입점할 자리가 없어.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이제 유지하면 잘하는 거겠죠. 그럼 이제 도태되면 좀 떨어지겠죠. 그럼 새로운 무언가 나오겠죠. 그 사이에 뭐 옛날에 뭐 디저트 마카롱도 떴고요, 크로플도 떴고요, 뭐 건강을 생각한 건강식단도 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는 데인데 제가 봤을 때 저의 마지막 그림은 이제 제 1의 공간인 집, 제 2의 공간인 이제 일터, 제 3의 공간인 휴식 공간, 그걸 넘어선 제 4의 공간, 바로 제가 봤을 때는 복합 문화 공간이다. 제 4의 공간,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가는 카페가 대성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가르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요. 악기는, 혹시 악기 다루시는 거 있으세요? 악기? 뭐 내가, 기타 배워? 무슨 기타 배우시죠? 통기타 배우시죠? 통기타 배우면은, 한 달만, 예를 들면 한 달만 배우나요? 최소 1년이죠, 최소. 근데 커피를 배워. 1년 배울까요? 아니요. 뭐 길어야 한두 달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늘 고민이었던 거야, 나는. 우리가 악기를 배우면은 성장할 때까지 1년이건 2년이든 3년이든 계속 이렇게 배울 수 있는데 커피는 길어야 한두 달이라니까요. 뭐 한 달 배우고 두 달 배우고 물론 또 다른 커피 영역에서 다른 영역을 또 배울 수 있겠지. 근데 이게 1년을 넘어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난 고민인 거야, 이게 늘.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커피도 가르치면서 아니면 뭔가 커피를 하면서 악기를 가르치는 것처럼 그런 지속 가능한 교육 산업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답을 찾은 게 복합 문화 공간이 있다. 복합 문화 공간이 있다. 원래 여기가요, 지금 보면은 되게 약간 북카페 느낌이 조금씩 많이 나죠? 예전에 이게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이런 공간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직접 책을 쓰기 시작했고, 그런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럼 언젠간 이 복합 문화 공간 안에서 책을 기반으로 하든 어떠한 뭐 모임장이 이루어지든 그렇게 하면 악기의 레슨과 같이 분명히 계속 지속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이 카페로. 저는 그래서 제4의 공간이 될 것 같다. 저는 제4의 공간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이 카페가 트렌드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봐요. 처음에 저는 로스터리 샵에서 뭐로 승부하냐면요. 오로지 커피와 음료로 커피로만 승부봤어요. 근데 이 안에도 있는데 제가 중요한 정보를 캐치를 못했던 거예요. 제가요 커피 자신이 있었어요. 나름 자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되게 잘 나가는 로스팅을 여기다 딱 로스팅을 오픈하고 선보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첫 여성 고객님이 한 잔 먹고 대놓고 못 먹겠다고. 신맛이 너무 강해서. 아, 다르구나. 고객이 원하는 건 다를 수 있구나. 그래서 영업의 철학은요, 저는 장인 정신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영업의 철학은 고객의 말이 조금 더 귀 기울인 거, 좀 더 가까이 고객과 가까이 가는 거. 어쩌면 고객과 나의 어떠한 이런 벽들이 있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의 적정한 고객의 뜻을 읽고 트렌드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 트렌드가 서울에 있는 트렌드가 이 수원의 트렌드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좀 더 친절하게 하고 좀 더 맛있게 하고 좀 더 값싸게 하면 될 줄 알았어. 근데 결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카페 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내가 카페 창업했을 때 가장 핵심은 딱 한 가지. 입지였어요. 입지. 입지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입지만 좋으면. 근데 그 입지를 좋지 않은 자리에서 입지를 좋게 하려고 하니 얼마나 그 많은 것들을 쏟아 부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을. 근데 입지만 좋으면 나머지 게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기서 지금까지 한 9년을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제일 좋은 게 입지였구나. 근데 개인 카페가 있었을 때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입지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프랜차이즈와 또는 대형 카페와의 경쟁을 해야 돼. 언젠가는 해야 돼. 언젠가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고객들에게 검증된 레시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개인 카페는 못해요? 왜 프랜차이즈를 할까요? 고객들이 검증된 레시피가 있으니까. 내가 처음에 이렇게 카페를 오픈했는데 검증을 된 레시피를 얻기까지 저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저기에서는 장인 정신으로 커피만으로 승부를 봤는데 어느 순간 이제 영업의 철학도 조금씩 제가 스며들기 시작했고 나름대로 적정선을 맞춰가는 과정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오면서 브런치 매장으로 탈바꿈을 시켰고 커피의 빈도를 줄였어요. 많이 줄였어요. 그러면서 새롭게 트렌드에 맞춰서 건강 식단을 펼쳐줬고 고객들은 움직였어요. 커피를 새롭게 출시할 때는 반응이 그렇게 없더니 음식 하나 하면은 반응이 와, 곧자라. 아, 검증된 레시피. 그리고 영업 철학과 이런 장인의 철학은 다르다. 제가 대학교 때 석사 과정이 거의 끝나갈 때쯤 그때 이제 교수님한테 좀 자문을 하나 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고민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박사학위를 가려고 하는데 커피로 박사학위를 받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움직일 수가 없을 것 같아. 했었을 때 그 교수님 저한테 말하는 게 커피도 하나의 경영의 분야일 수 있다. 너무 커피 하나에 국한적으로 보면은 큰 그림을 볼 수 없다. 그 당시에 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알겠어요. 커피 하나만으로 잘한다는 장인 정신으로만 하기에는 극소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대중들에 있어서는 너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걸 가로막을 수 있겠다. 경영의 한 분야가 그랬듯이 또는 이 커피가 복합 문화로 탈바꿈했을 때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소화해내야 되는 것처럼. 저는 그래서 이 카페인 커피인의 핵심은요. 커피인이 되는 거에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커피인이 뭐냐면요. 제가 내린 그냥 저만의 그냥 단어고 저만의 이론이에요. 커피에서도 다양한 테마들이 있어요. 다양한 직군들이 있어요. 어떤 직군들이 있을까요? 커피와 관련된 직군들이 있다고 하면은 커피에 대한 직업군.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리스타, 콩을 볶는 사람, 로스터, 생두를 감별하는 사람, 생두 감별사.
그리고 커피를 가르치는 사람, 커피 강사. 그 커피 강사도요, 라떼 아트만 하는 사람도 있고, 라떼 아트 챔피언십도 따로 있고요. 커퍼라고 해서 커핑하는 사람들도 따로 있고요. 이 모든 과정을 다 섭렵하기 위해서 커피하면서 그냥 다 이걸 다 섭렵하기 위해서 다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관련된 자격증 다 취득하고. 그래서 그런 커피인이 돼야겠다. 저는 그 일념 하나로 지금까지 달려왔던 것 같아요. 물론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요. 혹시 하나의 질문을 드리자면요. 9년 동안의 개인 카페가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을까요? 변화. 어떤 변화? 이게 사회가 변화되면서 요구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뭐가 조금씩 바뀌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여기를 한 번씩 왔는데 네. 저번에 오면서 약간 복잡한 느낌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 메뉴가 조금 바뀌셔서 네네네네네. 그런 것처럼 자꾸 변화를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들어오면 좀 힘들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9월 여기 약간 변화를 주시는 게 꾸준히 변화를 주시는 게 회사를 너무 정답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개인 카페가 9년을 버텨오는 힘은, 이 개인 카페 오너의 창조적인 힘인 것 같아요. 그 창조적인 힘은 뭐냐면, 무언가 도전하는, 계속 도전하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좀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요. 이게 잘못된 건 결코 아니에요. 근데 도전하지 않으면 변화하지가 않는 거야. 어떠한 고민거리, 또 어떠한 탈바꿈? 하려고 하면 일단 도전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고에서 끝나요. 생각만 하다 끝나. 근데 이 생각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과정들이 빠져 있어요. 대부분.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나면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까지는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의 습관들이 모든 걸 기록을 하거든요. 그럼 이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마인드맵처럼 파생이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었을 때 이 카페를 딱 오픈했을 때 이미 제 생각은 이 카페 매출만으로는 이거 오래 가기 힘들다. 그럼 최대한 빠른 단기간에 매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어떤 걸 만들 수 있을까? 그때 파생되어서 첫 번째, 교육하자. 가르칠 수 있었으니까 교육하자. 처음에 단순히 교육. 그래서 이 교육도 테스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검증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재능 기부를 했어요. 그냥 무료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의 북토크도 일종의 저에게 있어서는 재능 기부. 제가 제 돈을 들여서 간식을 준비하고 먹을 걸 제공하면서까지 선물도 제공하면서 하는 이유는요.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테스트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랬을 때 반응이 오니까요. 그래서 커피 교육을 했더니 반응이 와. 핸드드립 했다고 해서 핸드드립을 저 심도 있게 배우고 싶어 하고요. 자격증도 배우고 싶어 하고요. 라떼아트도 배우고 싶고요. 그러더니 창업을 하고 싶대. 그때 이렇게 연결선상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 교육 매출은 됐다. 그럼 그 다음 매출은 뭐 할까? 납품하자. 로스팅하자. 그래서 로스팅을 했는데 커피 교육하는 사람이 카페 창업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내 원두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 교육하자. 내부는 내부대로 교육하고 외부는 나가서 교육하자. 특강 형식으로 하자. 얼마든지 하자. 그래야 더 경쟁력 있지 않을까? 외부 교육은 또 번외적인 수익원을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제가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성공만 한 건 아니에요. 뒤늦게 온라인 쇼핑몰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너무 경쟁이 치열해. 그러니까 이거 후발주자로는 안 되겠다. 이거 적자가 단가에서도 안 맞고 이 방법은 나에게 있어서는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변에서 많은 걸 던져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었을 때 그 중에 이제 나한테 맞는 것들을 잘 선별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투자를 하고 성공을 시켜야겠죠. 그러려면 일단 도전을 해야겠죠. 저도 일단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걸려온 것들은 또 이 안에서 메뉴의 편성들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크로플도 했고요. 근데 지금 크로플 없어요. 다 빠졌어요. 변화하니까. 트렌드가 변화하니까. 처음에 파스타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파스타에서 리조또 라인으로 바꿨는데 이제 변화하는 거야. 이게 탈바꿈하는 거야. 그냥 여기 상권에 더 맞는 것들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겠다 해서 건강식단으로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됐어요.
또 상황을 봐서 또 리조트 파트가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변화하면서 매출 파일을 이렇게 넓혀가야겠다. 처음부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고정적인 이 매출은 안 되면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3년 안에 망하는 구조는 그 매출 구조를 만들지 못해서. 왜냐면 생각을 못해서.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이 끼를 꺼내드려가지고요. 커피랑 매칭을 시켜, 믹싱을 시켜. 근데 앞으로 나아갈 길이 오로지 하나면 안 돼. 그래서 잘 되는 카페를 바라보면요. 항상 무언가를 만들었어. 이 고정적인 매출 말고도요. 대부분은 배달의 매출을 부가적으로 만든다든지 온라인 스토어를 만든다든지 부가적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제가 또 하고 있는 건요. 그래서 책을 썼어요. 모아도 되기 위해서. 왜냐면 복합 문화로 갈 수 있으니까 언젠가는 여기서 무언가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무슨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누가 보면 내가 비웃을 것 같아요. 웃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아요. 저는 되게 낭만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앨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싱글 앨범 2곡을. 노래. 싱글 앨범 2곡을. 그래서 올해 안에 싱글 앨범이 2개가 나올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 저를 네이버에 이렇게 제 이름을 임송이라 치면요. 네이버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카테고리가 예술로 떠요. 예술과 관련된 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연결고리가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나올 것 같아요. 뭔가 동기부여 강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그러면 애들 진로 대상을 특강으로 뭔가 동기부여 강의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고, 과거에 내가 커피에 대한 제안을 했다면요, 지금 커피에 대한 제안보다는요, 오히려 이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저자 강연 위주로 할 거고 있고, 음반 나오면은, 그 다음에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제가 강의안을 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매출의 파이프라인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저자로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은 저자로서는 실패겠죠. 그래도 나는 의미가 있잖아요. 책을 냈으니까. 근데 제가 지금 사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요. 제가 이거를 지금 책을 내야겠다라는 마음 먹고 지금 시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앨범을 내야겠다 하고 딱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그 계획은 엄청 옛날 때부터 있었어. 옛날 때부터 있었어요. 제가 책을 처음 쓰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는 20살, 21살 때. 그때였어요. 근데 지금 40이 되어가는 이 상황이 썼으니까, 올해에는 그렇게 싱글 앨범 2곡이 나올 거고, 내년 초에는 에세이 책 한 권이 또 나올 거예요. 지금 원고를 쓰고 있으니까요. 이미 내 스스로 제목도 나왔어. 지금 밝히면은 가 제목이긴 하지만, 이렇게 제가 적어봤어요. 인생을 지배하는 마법의 골든키. 인생을 지배하는 마법의 골든키. 기독교 자기계발서. 일단 남긴 거예요. 제가 이제, 한 6개월 뒤에, 진짜로 제가 또 이번에 그 책으로 또 이거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런 파이프라인 구축에 대한 생각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러지 않고 이 매장에서만 승부를 보면은요, 대부분 쉽지 않아요. 어떤 일이든 다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특히 카페에 있어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거에 전제 조건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저는 그래서 이거 하나의 생각만으로 시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나의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준비된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만 해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에 노트 2권을 만드는 준비 시간이 있었듯이 대학원에 가서 컨설턴트 자격증을 부여받았듯이 뭔가 이 준비 과정이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고 항상 공부를 해야 되고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늘 마음속으로는.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이 되게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책에는 길이 있다. 책을 많이 읽어야 책엔 정답이 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책에는 뭐 정답은 있기는 한데 저는 책에는 그냥 길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결정했었을 때 더 많은 길을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근데 이 길을 갔는데 좀 막혀 있어. 그럼 좀 우회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길일 수도 있고 그럼 어찌됐든 나는 더 많은 길을 그냥 찾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거의 이제 끝으로 제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요. 제 인생의 멘토 형이 하나 있었는데 20대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퍼스트 펭귄이라는 관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퍼스트 펭귄은 뭐냐면요. 남극에서 펭귄들이 먹이를 찾아야 될 때 배고픈데 사냥을 해야 되는데 무서워서 바다에 뛰어들질 못해요. 그런데 용계에 있는 퍼스트 펭귄이 먼저 뛰어내리면 다 같이 뛰어내린대요. 아, 그때 그 형이 저한테 말한 얘기가 너와 같이 지금 카페를 하고 있는 사람은 많을지 몰라. 하지만 그 카페 안에서도 너는 퍼스트 펭귄이 되어봐. 너가 하고자 하는 그 카페 안에서 너만의 길을 걸어봐라. 그래서 나는 진정한 커피인이 되겠다. 커피의 모든 것을 섭렵하고 후배들을 양성해주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진로를 찾아주고 꼭 바리스타의 길이 아니더라도 어떤 동기부여를 해준다면 이 친구들이 커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지 않고 열정을 얻지 않을까? 지금 이 시간 되게 지치고 힘들고 하고 싶지 않더라도 일단은 생각해보고 적어놓고 일단은 실행해봐야 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지금 와서 드는 가장 큰 실수가 있었다면은 자기 돌봄이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끝으로 마지막 한마디를 전달하고자 한다면, 저는 오로지 어렸을 적부터 그 삶을 탈출하고자 안간힘을 썼던 것 같아요. 제 상황은 너무 제가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너무 혹사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지금이 있지만 저 자신을 돌보진 못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서야 저는 저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저도 심리 상담을 받고 있고 그런 약을 복용하고 있고 그러면서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낭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요즘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의 자녀들한테는 제가 그토록 원했던 방을 내줄 수 있었고 얼마나 친구를 초대해 줄 수 있었고 앞으로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승승장구하려고 저는 열심히 또 계획하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희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아픔을 두려움을 받고 실패하고 견디고 이겨놔야 더 성숙해진 내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더 단단해진 내가 될 수 있다. 근데 결국 MC 유재석 님이 그랬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것들에 대한 것들을 도전했을 때 없는 성취감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 두렵고 힘들고 떨어지고 아프고 하는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고 이뤄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작은 것부터 시작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일단 우리의 마음을 좀 갖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커피와 카페와 좀 더 궁금사항이 있다면 한 5분 정도의 시간에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책을 쓰셨는데 그 일찍이 무슨 수업을 들었거나 그런 거 네, 했어요. 일단은 20대 때부터 저는 그 자기계발서는 진짜 너무 좋아해서 엄청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목차만 봐도 이제 알 수 있을 정도고 그런 모임도 많이 나갔었어요. 근데 또 쓰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작가분을 섭외했어요. 그래서 1대1로 레슨을 받으면서 썼어요. 1년 정도를요. 이 책이 탄생하기까지에는 제가 저쪽 카페에서 시작해서 한 6개월 정도 쓰다가 또 공백기가 한 2, 3년 정도 있었고 다시 한 6개월 정도를 더 썼으니까 쓴 지는 본격적으로 쓴 1년 만에 탄생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작가분한테 코칭을 받으면서 글쓰기 필력들이 확실히 1년 전에 내 모습과는 완전 달라졌어요. 그렇게 저도 공부하면서 쌌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때 한 바퀴 돌면서 글쓰기 모임, 북카페, 토크 네. 모임도 있지만 글쓰기 네. 일단 그게 하나인데요. 처음에 코로나 전에 조금 자기개발 모임을 운영했다 코로나 터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고요. 이렇게 새롭게 오면서 제가 이제 이것도 출판했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일단은 자기 경영하는 독서 경영 모임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냥 서로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도 분명 그런 시간도 있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모임이 아니라 개개인이 하고자 하고 쓸 메시지를 한 편의 글로 조금씩 쓰자. 그래서 이것들을 장편으로 해가지고 책을 출간해 보자 라는 목적. 꼭 출간을 안 하더라도 그런 개개인별로 글을 쓰고 있어요. 개개인마다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런
독서 경영 모임 안에 글쓰기를 같이 하면서 그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원자, 친구들이 되는 모임을 지금 제가 만들어서 6분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매주, 한 달에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여기서 모여요. 근데 그 과정이 있고, 이제부터 또 모이는 분들은 목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오전 파트도 시간이 되면 차차 모집을 하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 조금 잘 진행이 되면은. 그러면 아마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하면은 그 결과물이 올해에 뭐, 짤막한, 어떻게 독립서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보강해서 투고를 해가지고 정기적인 이런 책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작가를 배출 계속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계속 만들 거고요. 또 그거에 대한 또 여기 고명한 개그맨들도 또 도움을 주고 계시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인력들이 많이 있어서, 네. 관심 있으시면 도전하십시오. 오시면 됩니다. 화요일에 그 모임이 격주로 열리는 그 모임입니다. 둘째 주, 넷째 주를 잡고 있는데요. 인원이 많아 보면 소통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첫째 주, 셋째 주로 할 수도 있고 제가 조율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작가가 될 수 있고 혹시 책 쓰는 거에 대해 부담을 가지신 분들은 괜찮아요. 단 그냥 한두 줄 써도 괜찮아요. 그냥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깨우는 시간을 만들고 싶고 그 공간이 여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모임 또한 제가 간식비를 제가 다 사비로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서 저도 도전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도전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도전을 하는데 힘들잖아요. 힘들죠? 우리가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 계속 주저앉는 거예요. 저도 약간 펼치는 건 많이 하는데 이걸 막 걷어들이지는 못하는 어? 10개를 펼치면 2개 정도 어. 걷어들이는 뭐 이렇잖아요. 근데 저도 강의를 네, 하거든요. 네. 이제 내부 강의를 오. 하는데 그 내부 강의를 할 때는 하고 싶어요. 왜냐면 네. 사실 뭐 가르치는 거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 네. 또 막상 가려면 막 이익도 생기고 맞아요. 내가 왜 이걸 또 하지?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편하잖아요. 네네네네. 삶이 편하죠. 그냥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한 번씩 도전을 해가지고 내가 왜 이 부심을 내가 하지? 이렇게 하면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생기니까 이게 발전이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안 좋아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요? 제가 한 달 전에 이 똑같은 강연을 했었을 때 저의 절친이 왔거든요. 그 친구가 저희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요. 흔히 말하는 되게 명문대 나왔고 엘리트 코스가 좀 대기업을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중학교 때 봤을 때 항상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핑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굳이 가정 영역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 너는 이렇게 공부를 잘하냐 했더니 친구들이 그냥 머리가 좋아서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저번 달에 이제 친구랑 부탁을 끝나고 나서 이제 단둘이 이제 술 한잔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내가 지금 되게 우울하고 그렇게 똑같이 가라앉는 시점에서 너가 쓴 이 책을 보고 딱 타이밍 좋게 내가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한 건 줄 알았지만 3등을 해보고 나니 3등 밑으로 내려가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랑 같이 똑같이 놀았을 때 나는 똑같이 놀고 할당치를 하고 잤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잤지만 그만큼 노력이 있었다는 얘기인 거겠죠. 그렇게 해서 1등이 됐더니 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1등에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공급해니까 너도 그렇지 않냐? 너도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들이 있겠는데 이렇게 이뤄놓은 카페들을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하면은 할 수 있겠어? 너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싶지. 더 잘하고 싶지. 똑같아.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실질적인 명언을 준 거야. 너는 일단 나는 중학교 때 본인은 깨달았던 거야. 내가 무슨 일을 하려면은 힘든 걸 알아. 그 친구의 표현을 똑같이 말하자면 내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되는 고통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런데 나는 이걸 하면은 할 수 있다는 걸 알아. 자신감이 있어. 그러면은 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도 내가 힘들지만 그랬을 때 이제 그 쾌락감, 그 성취감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어떤 일을 했었을 때 단단해지는 거야.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그냥 힘든 건 알아? 하지 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성취감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 보면은 일을 너무 많이 벌리는 거야. 10개 벌리면은, 물론 제가 뭐 7, 8개 할 수는 있겠죠. 근데 100을 다 하진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알아. 내가 일하면은 나의 온갖 시간과 고통과 노력과 모든 걸 갈아넣어야 되는 걸 알아. 그런데 그거와 함께 알 수 있는 거? 나 이제 이거 하면 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냥 무너지고 그냥 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보다 내가 이거를 해서 부딪혀서 그 고통을 느끼고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개 중에 2, 3개를 이룬다고 하면은 뭐 줄여야겠죠. 그 에너지를 분산해야겠죠. 6, 7개로 좀 줄이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은 제가 지금 좀 무리한 일을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MZ 세대에서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루틴들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똑같은 습관처럼 일상 동안 나는 뭐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예를 들면은 뭐 커피 한 잔을 해. 아니면 매일매일 그냥 시 한 편씩 써. 아니면 마음에 드는 어떠한 뭐 문구를 하나 읽고 시작을 해. 명상을 해. 이렇게 개개인마다 습관이 있잖아요. 그냥 그것처럼 저도 그냥 이런 삶이 습관인 거야. 할 게 없어?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그냥 오늘 에피소드 하나 떠오르는 거 그냥 글쓰기를 한 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글이 써질 때까지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영감 멜로디가 떠올라. 그럼 녹음기 기능을 켜요. 노래를 불러. 녹음을 해도. 그냥 그런 게 계속 데이트 쌓이는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많이 쌓이면 앨범 내야겠다. 책 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내가 지금 꼭 도전해서 이걸 성취해야겠다라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삶을 즐기자. 루틴으로 그냥 만들자. 너무 많은 것 같아, 루틴이. 그럼 줄이면 되죠. 그 결과를 꼭 우리가 지금 바로 증명해낼 필요는 없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쌓여만 간다. 그걸 리추얼 라이프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애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제 나가봐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에 와서 구매해도 될까요? 그럼요. 일단은 네. 가져가시고 화요일에 구매하셔도 됩니다. 화요일에 오십시오. 비가 오는 거. 그러면은 화요일에 와서 구매를 하십시오. 맞아. 제가 잘 보게 놓을게요. 네. 화요일날 저녁에 7시 반에 이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이요? 돌아오는 화요일이에요. 오시면 그때 네. 심도 있는 이야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셔요. 네. 일단은 1시간 30분에 종료.